무게 광고 이런 것들 막 잡지 광고 이런 걸 집행을 했었었고요. 메이저 대행사급에서나 그래도 TV 광고를 할 수 있었어서 제가 입사했을 때 당시의 꿈은 나도 TV 광고 할 수 있는 큰 에이전시에 가야지 그런 꿈을 가지고 사실은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세상이 변했냐면 매체도 너무 많아지고 매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특정할 수 있나요? 사실 공중파는 굉장히 쇠퇴했고 지금 여러분들은 인스타에서 혹은 네이버에서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사실 어느 채널에서 어떻게 정보를 구하는지 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너무 다양한 채널에서 여러분들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기깔나는 광고 하나 잘 만들면 CD 나와서 인터뷰하고 누구 나와서 인터뷰하고 이런 일들은 거의 듣기 드물죠. 광고 쪽에서 최근에 광고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케이스는 들어본 적 없으실 거고 광고의 프레임을 탈피했다. 그래서 기존의 광고와 다르게 어떻다. 이게 사실 요즘 보고 있는 광고업을 보고 있는 광고를 보고 있는 우리들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시작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도 막상 이노션의 초반에 들어왔을 땐 글로벌 광고, 글로벌 신차 광고를 만드는 데에 저의 미션이 있었고요. 그 타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너무 다른 권역에 너무 다른 국가에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를 어떻게 맞춰서 내가 셀링 포인트를 잡지? 그러면 그 메시지를 어떻게 구현하지? 이런 고민들을 했었던 시간들이 한 3, 4년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변화가 오래됐느냐? 오래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죠. 사실 이 피카딜리 서커스 광장에서 BTS를 외쳤다 하는 이 모멘텀이 저한테도 지금의 현대차한테도 우리가 광고를 하는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우리를 알리는 이런 방식들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그런 사건이자 그러한 캠페인이자 저희한테도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 시작이 뭐냐면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시면 아마 다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제가 딱 앞날을 출산하고 돌아오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저한테 브리프가 옵니다. BTS를 광고 모델로 쓰시고요. 팰리세이드 광고를 만들어주세요. 그거를 LA 오토쇼에서 광고로 틀 겁니다. 사실 접근은 똑같았어요. 그 시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간 안에 BTS랑 당시 빅히트 모델 계약을 하고 모델 계약을 한 이후에 그들과 함께 광고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기간 안에 이 광고를 만드는 게 말이 안 된다 하는 시간 안에 만들어내고 그 소재를 제가 직접 들고 LA 오토쇼를 가서 실제 런칭을 오토쇼에서 합니다. 당시만 해도 오토쇼는 정말 신차의 각축장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명성도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서 LA 오토쇼에서 팰리세이드를 당시 최초 런칭을 한 게 저였어요. 근데 그 소재를 이 귀한 BTS를 급히 촬영 하나를 해놓고 이 푸티지를 광고 한번 틀어놓고 안 쓴다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광고 모델로서의 BTS가 아직 1년 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업계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광고 모델을 계약하고 나면 기껏해야 한 번, 두 번 촬영하면 그걸로 그 여름 시즌, 겨울 시즌, 저희가 필요한 시즌에 POS부터 인쇄물부터 모든 것들을 그 단 하루 안에 촬영을 하고 만들어내요. 되게 하쉬한 환경이죠. 그래서 이들을 다시 저희가 불러다가 쓸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재로서 이거를 울고 먹을 수 있겠느냐. 4월처럼 1년 동안 BTS를 그때 당시만 해도 또 BTS도 확 떠오르던 시기였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차 모멘텀에 자꾸 BTS를 쓰지 말고 BTS의 모멘텀을 좀 활용해보자 라고 해서 당시에 영국에서 BTS가 콘서트가 있었어요. 그때 BTS라고 하면 그 영국의 그 스테디움을 다 100% 관객석을 채우고도 남았고요. 그 외부에도 들어갈 그 근처의 스트릿에 진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BTS를 보러 온 전 세계의 팬이 그 스테디움을 메우고 있는 정도의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팬들에 대한 메시지를 하자. 그들을 보러 온 전 세계 팬들, 우리의 포텐셜 클라이언트.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브랜드 파워, 브랜드에 대한 인지를 시키자. 브랜드에 대한 패밀리어리티만 높이자. 이걸로 차피하려고 하지 말자. 그게 사실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피카딜리 서커스는 저희가 연간 계약을 이미 10여 년간 하고 있었던 현대자동차의 온드 미디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어려울 게 없었어요. 뭐만 하면 되냐? 소재의 재편집. 기존의 팰리세이드 광고로 만들었던 걸, 자, 내일 있을 콘서트, 우리 BTS 오빠들, 그들이 만드는 어떤 새로운 영향력을 기대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소재를 그냥 재편집해서 피카딜리에 우리가 하루 전날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띄울 겁니다 라는 걸 소셜과 이런 쪽으로만 팬들에게 알렸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광고를 보기 위해 팬들에 대한 BTS의 메시지인 줄 알고 이 광고를 보기 위해 피카딜리 서커스에 콘서트 전날 저 일대를 마비시킬 정도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너무 놀랐어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보통 광고 보려고 저러지 않잖아요. 팬사인회가 있어도 요새 이렇게 안 와요. 저희도 너무 놀래고 이 사태를 저희도 이제 상무 보고하면서 그분들께서 야, 현대자동차 광고를 보려고 개떼같이 몰려들었대. 막 이런 분위기로 막 사람들이 뭐 상무님, 전무님 막 이런 분들 할 것 없이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하면서 뉴스에 엄청 다뤄졌어요. 우리도 기대하지 않았고 비용도 별로 쓰지 않았고 그저 우리가 바꾼 건 뭐다? 발상의 전환이었을 뿐이다. 신차 모멘텀, 신차 광고, 보통은 브랜드에 사람들을 팔로우 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 그 모멘텀만 바꿨을 뿐인데 그거에 맞춰 소재를 조금 조정해 줬을 뿐인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 위해 혹은 우리 착각이지만 BTS를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몰려들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의 현대가 하는 모든 캠페인을 바꿉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경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신규 클린 모빌리티 캠페인을 시작하게 돼요. 당시 자동차는 뭐다? 내연기관차. 내연기관차는 친환경차다? 아니겠죠. 근데 현대자동차는 그 당시에도 어떤 걸 개발하고 있었다? 넥소라고 하는 수소차. 수소차는 정말 물로만 구동이 되는 자동차예요. 근데 이게 상용화가 되긴 굉장히 어렵지만 이 수소차에 대한 기술력을 가장 글로벌에서 파워풀하게 갖고 있는 게 도요타랑 현대차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현대자동차가 넥소라는 물자동차, 소위 자동차를 가지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클린 모빌리티 캠페인을 하게 돼요. 이 당시는 뭐냐면 코로나 시기, 모두가 서스테이너빌리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시기, 모두가 서스테이너블하지 않은 브랜드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던 시기예요. 그때부터 모든 모빌리티 브랜드들이 갑자기 내연기관차 절연을 선포하고 나와요. 우리는 몇 년도까지 내연기관차를 절연하고 앞으로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 혹은 수소자동차로 전환할 겁니다 라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포드, 폭스바겐 모든 데에서 오히려 현대차는 늦었어요. 가장 늦게 정의선 회장이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나서도 어쨌든 저희는 CEO의 기조에 발맞춰서 클린 모빌리티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도 같은 경험을 한번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지구의 날 캠페인.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플랫폼도 바뀌기 시작해요. 한참 코비드 때 떠오른 플랫폼이 틱톡이었어요. 그래서 틱톡을 통한 챌린지 캠페인들을 글로벌리 진행을 하고 그 외에도 지구의 날부터 그러한 캠페인들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보통은 현존하고 곧 팔 수 있는
있는 상품을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현대자동차의 브랜드력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뭘 추구하냐면 그 모빌리티의 개념 자체를 바꿔요. 단순히 사륜으로 움직이는, 여러분들을 A라는 장소에서 B까지 이동시켜주는 그것만이 모빌리티가 아니라, 저렇게 장애인들, 자, 다리를 뭔가 쓸 수 없게 된 장애인들을 보조기구를 활용해서 웨어러블 로보틱스라고 하는, 요즘 로보틱스 난리가 났죠. 막 춤추는 로봇 나오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현대자동차 로봇도 많이 보셨죠. 그것도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 로보틱스의 시초 캠페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컨 스텝이라고 해서 나의 삶에 내가 처음 엄마 앞에서 돌쯤 되면 애들이 첫 발을 이렇게 떼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애기 잘한다, 우리 애기 잘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런 거 하는데, 그걸 다시 볼 수 없게 된 그 양궁 장애인 선수 박준범 선수의 부모님과 그 선수와 함께, 현대가 양궁권 하는 건 아시죠? 네, 그 양궁 선수와 함께 이 사람의 두 번째 스텝을, 세상에 태어난 두 번째 스텝을 걷게 해주겠다 하는 세컨 스텝 캠페인을 또 진행을 하게 돼요. 이게 또 여러 국제 광고제에서 수상을 많이 했었던 그런 캠페인이기도 합니다. 넘어가고, 그렇게 이제 현대자동차 자체가, 자, 내연기관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필요한 건 수소, 전기, 그리고 로보틱스, 이렇게 모빌리티의 전환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프로그레스 시키겠다. 이들이 지향하는 게 프로그레스 포 휴머니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는 그 관련된 캠페인들을 계속 일으켜요. 이 당시는 그 초대 회장인 정몽고 회장이 만들었던 그 울산 제1공장, 거기는 내연기관 공장이에요. 네, 작년쯤 전기자동차만을 생산하는 울산 공장 기공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기공식의 의미를 정몽 어떤 가르침, 그분의 해봤어 가르침, 그리고 사람을 위한, 인류를 위한 진보의 뜻에서 또 캠페인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것과 같은 일환으로 현대자동차도 이제 50여 년이 흐른 브랜드이기 때문에 포니라는 이제 그 당시의 시대상과 우리의 삶을 반영한, 정말 이때는 대한민국을 읽어서 내 한 푼 아껴서 대한민국을 같이 읽어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시대에 그 사람들과 삶을 함께 했던 포니, 그 포니로부터 가지고 오는 향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잔나비와 함께 포니라는 음원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실제 스트리밍 서비스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게 됩니다. 또 그 헤리티지 캠페인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한창 그런 캠페인 컨텐츠 팀에서 활동을 하다가, 항상 일을 잘하면 또 이렇게 도전하고 시도하는 일들을 회사에서는 계속 시켜요. 그래서 글로벌 쪽으로 또 CX라고 하는 요즘에 그 익스피리언스 프로젝트들을 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현대자동차의 만 첫 번째 생산차의 세레모니를 같이 진행을 한다거나, 제가 헤리티지 캠페인을 저 도산에 있는 모터 스튜디오에 전시를 한다거나, 그리고 비버리 힐즈에 있는 대저택에서 아이오닉 9을 최초 공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기존과는 다른, 모터쇼에서 그냥 그 모터쇼에 이 언니들과 함께 막 그 차량 소개하고 그런 방향들과는 다른 좀 새로운 시도와 접근들의 프로젝트들을 늘 해오면서, 지금의 현대자동차가 정말 10년 전의 현대자동차랑 너무 다른 위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걸 스스로도 굉장히 체감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마치 내가 지금 너무 잘난 일을 하고 있고 너무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나 정말 대단하지, 이런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본 적도 없는 2004년에 제가 대학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에드플래시를 만나는데 그 앞선 얘기를 조금 해보면 저는 강남 8학군 출신이긴 하지만 그 어찌 보면 입시에 실패한 또 우리 딸이 들으면 좀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저를 뭐 당연히 뭐 스카이도 보내고 싶었을 거고 검은공도 보내고 싶었을 거고 그 근처에도 못 가게 돼서 엄마가 너무 낙담을 하셔가지고 저를 급히 도피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딸 도피라는 단어 잘 모르겠지? 그렇게 해서 뉴질랜드를 좀 가서 거기서도 또 이도저도 못한 성과를 별로 내지도 못하고 갑자기 엄마 케어 속에 살다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부모님들이 공부해 하면서 이 학원, 뭐 과외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대학에 왔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를 그냥 주구장창 학교 학원 집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지금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저를 갑자기 뉴질랜드로 떼어놓으니 제가 어쩔 줄 모르겠는 거예요.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캄캄한 거예요. 엄마가 옆에서 뭘 하라고 시켜야 되는데 시키는 엄마도 없어지고 동생 하나 데리고 제가 뉴질랜드를 갔더니 내가 당장 내일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것도 나의 자율이고 그 이외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의 자율이라는 게 제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시간이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 시간을 보내고 저는 뉴질랜드도 실패한 채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엄마한테 그냥 대학을 갈게요. 그리고 좀 뒤늦게 제 친구들은 보통 01학번인데 저는 04학번으로 좀 늦게 학교를 입학하게 돼요. 그 3년을 버린 제가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을까요? 조급하고. 남들은 지금쯤 막 3학년 돼 있고 3학년 때 막 취업 준비하고 애들 막 인턴도 해 있고 제 친구들은. 근데 저는 이제 막 신입생이에요. 너무 막연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학교도 썩 그랬어요. 3년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학교 친구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사람들 옆에 내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은 어디 있을까? 그렇게 막연하던 차에 제 친구의 남자친구가 에드플래시 당시 부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저한테 둘이 미용실 가서 막 머리 하다가 보경아 너 여기 한번 가볼래? 너 그런 거 하고 싶으면 내 남자친구가 이런 활동하는데 걔 되게 재밌어 보여. 맨날 바빠. 나 만나줄 시간도 없어. 너 거기 가서 하면 너 되게 잘 맞을 것 같아. 라고 했던 제 친구가 지금 저한테는 이제 굉장한 은인이 됐죠. 제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 덕에 제가 에드플래시 시험을 보게 됩니다. OT날은 못 쳤어요. OT날 머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왔어요. 여기 못 온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날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날부터. 나 진짜 여기 가서 막 만나는 얘네들 보면 여러분들도 이 친구들의 에너지를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남다른 애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보통 학교를 그렇게 다니면서 토요일마다 여기를 나와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회비도 지 돈으로 내야 되는데 여기 앉아서 막 매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터디 준비하고 여러분들 행사 준비해 그거 말고 막 광고제 준비해 선배들 뭐 홈커밍 준비해 온 준비를 막 회장이 시키고 막 그런 거 하는 애들이 쟤네 진짜 평일에는 평일대로 학교에 그거 외에도 동아리에 모든 걸 쏟는 애들이거든요. 자기의 에너지를 정말 쏟는 애들. 그런 애들을 제가 맞닥뜨렸을 때 얘네네 이거네 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시험 열심히 봐야겠다 해서 시험부터 저는 되게 튀었었대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왜냐면 너무 막 얘가 들어오고 싶어 안달이 난 게 보이니까 그렇게 시험을 통과해서 에드플래시에 들어오게 되고 당시 저희 경쟁률은 상당히 높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에드플래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오고 나니 제가 오죽 신났겠어요. 그때부터는 저는 4년을 활동을 했어요. 에드플래시에서. 그때는 저희가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진 않았는데 사실 여러분들 활동기간 2년을 정한 건 저예요. 왜냐면 제가 저처럼 이 정도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 기준에 막 4년 안 하면 다 에드플래시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막 이런 느낌으로 아무도 못하게 하고 야 에드플래시 다 그 이름
걔 어디 가서 이력서에 썼대? 걔 지워버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거에 억울해하는 마음까지 생기니까 저 스스로도 최소한 어떤 기준은 필요하겠다. 나처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년 혹은 신입생으로 들어왔다고 이름 붙인 걸로 에드플래시라고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최소한 학교를 다니면서 이 정도의 노력은 해줘야 우리가 에드플래시라고 내 어떤 동료라고 이해해 줄 수 있다. 우리가 두 사이클은 그 준비들을 같이 해봐야, 내가 신입도 겪어보고 기존 기수도 겪어봐야 그래도 우리 에드플래시라는 걸 인정해 줄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기준들을 좀 만들어냅니다. 넘길게요. 되게 화질이 여러분들은 좋은 핸드폰을 가지고 찍어서 이럴 일이 없겠지만 저희 때만 해도 이런 좋은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사진들을 핸드폰 사진 다 갖고 있긴 한데 다 이렇게 깨져요. 네, 하지만 저희끼리는 이걸 돌려보면서 되게 즐거워하고 그러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랑 커리큘럼이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연말에 광고제 준비하고요. 광고제 준비하면서 막 포스터 기획하고 만들고, 그 친구들이랑 매주 모여서 토요일마다 그때는 밤도 막 샜어요. 자주 샜어요. 밤도 새고 술도 많이 먹고 그렇게 돌아다녔고, 그리고 에드플래시 아까 회비를 낸다고는 하지만 회비 여러분들 아마 미미한 2만원? 3만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미미한 회비를 내고 여러분들은 이제 기업과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라던가 기업과의 뭔가 협업활동이라던가 이런 경험들이 열리게 되죠. 왜냐면 에드플래시라는 4대 광고 연합 동아리로 기업들이 협조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또 동아리 협찬 물품이나 동아리 활동 비용들을 저희가 축적을 좀 해서 그렇게 활동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4년의 시간들을 저는 16기로 셰피알도로 들어와서 바로 총무를 또 했었었고, 총무 끝나고 나서 학술부장을 한 다음에 기획홍보부장을 했고, 그 다음에 회장까지 그냥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임원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동아리를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넘겨주시면,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결국엔 저 학교에 붙어있던 시간이 얼마 안 돼요. 학교는 정말 강의, 그 다음에 졸업을 위한 학점을 들으러만 다녔고, 제가 다녔던 학교에 친구도 별로 없어요. 거기는 아는 애들도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연락하는 친구는 한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에드플래시는 지금 아마 저희 후배님들까지 하면 거의 수천 명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의 모든 4년은 그냥 에드플래시를 다닌 거예요. 전 학비 내고 에드플래시를 다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에드플래시를 다녔어요. 플래시에서,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저희 팀원들에게도 계속 강조하는 중요한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거는, 그리고 우리 딸아 너도 계속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삶을 살면서 필요한 거. 제가 우리 막내 인턴 친구가 들어와도 만약에 본인 생각이나 본인 의견을 말하지 않을 거면 회의실에서 나가라고 하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올 필요도 없다. 내가 너의 생각과 의견을 들으려고 이 회사를 들어와서 이제 내가 너를 교육시켜 주려고 이 회사에 너를 부른 것이 아닌데, 내가 보지 못하는 영 제너레이션 관점의 의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생각을 안 해왔다는 건 직무유기다. 무섭죠. 나 같은 팀장 만나면 힘들어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저희 딸내미한테도 제가 늘 얘기하는 건 항상 자기 생각, 자기 주대, 자기 의견, 그거 없으면 안 된다. 어떤 상황에 와도. 이게 정치를 보통 하실 때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대부분이 어떤 쪽으로 편가르기를 하냐, 아니요. 모든 건 무슨 편가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내가 그걸 어느 쪽으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따르지 말 것인가, 아니면 촛불 들고 나가서 시위를 할 것인가, 그거를 판단하는 나의 기준, 나의 잣대, 나의 생각, 그게 없으면 정말 휘둘려 살기 바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남들한테
휩쓸려서 남들이 보는 시선에, 남들이 만든 어떤 기준에 자기를 껴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회사를 다니거나 삶을 살거나 할 때도 잘 무너져요. 왜냐면 그 정도 이미 갖추고 있지 않고 우리는 매일매일 팍팍한 삶을 살아내고 있고 그 안에서 매일매일 사는 삶이 어떻게 늘 성취감 있고 즐겁고 나한테 좋은 것만 줄 수 있겠어요. 대부분 365일 중에 300일은 힘들어요. 300일만 힘들면 다행이니 대부분이 힘들죠. 기쁜 날 소소한 행복, 나를 위한 행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나를 위한 스pen딩, 나를 위한 소비 그런 거 하면서 조금 버티는 거지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나의 어떤 줏대와 기준이 없다면 굉장히 잘 무너져요. 제가 지금 회사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면서도 저는 그 흔한 뭐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흔한 상담 치료, 뭐 정신과 치료, 혹은 공황장애 보통 광고업계 분들이 되게 트렌디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되게 자주 와요. 저희 팀원 중에도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팀장님 제가 회전문을 못 들어가겠어요. 저 오늘 회사를 못 가서 요 앞에 카페숍에서 일할게요. 그런 친구도 있고 실제 그것 때문에 휴직을 하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자주 많은 사람들이 겪어요. 회사의 업무 프레셔나 여러 가지들을 겪다 보면 그런 힘듦과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근데 거기서 나는 단 한 번도 그게 없었던 이유는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흔들리진 않아요. 적어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요. 틀려도, 잘못돼도, 돌아와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걸 겪을 적이 없어요. 비슷한 것도 없었어요. 물론 힘든 일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멘탈이 무너지거나 바닥을 치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막 저는 대신에 다 뿜어내요. 막 울고 막 속상하다고 얘기하고 친구랑도 만나서 뭐 팀장 제 윗분들이랑도 만나서 막 윗분 멱살도 잡고 싸우고 막 삿대질도 하고 싸우고 막 얘기해요. 저는 얘기 다 해야 돼요. 얘기 안 하면 병 걸리는 체질이라 그래서 저는 뭐 상무님, 전무님, 뭐 부사장님, 사장님 그냥 막 밤에 전화해서 막 지랄도 하고 해요. 제가 속 편하게 풀고 다 푸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제가 그걸 지를 수 있는 이유가 제 스스로가 당당해서예요. 저는 틀리지 않았다. 나는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판단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몰아내는 상황이거나 이 프로젝트가 이런 잘못되는 상황이거나 프로젝트는 잘못될 수 있지만 사람이 잘못되면 안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저는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진 않았었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회사 생활을 해오면서 나중에 다니고 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거예요. 누구에게라도 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기 생각, 자기 줏대, 자기 의견 이거를 가지고 계시고 가지고만 있고 상대한테 얘기 못하면 소용없어요. 꾹 누르고 참고 병나고 하지 말고 저처럼 꼭 이렇게 내질르지 않아도 되니까 조목조목 따지고 얘기하고 하는 그런 습관들을 좀 기르실 수 있다. 그게 사실은 이노션이래. 에듀플래시에서 여러분들이랑 나랑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랑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면서 생각하게 된 그런 그 시작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음요. 그리고 여기서 또 배웠었던 한 가지, 그리고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어찌 보면 회사 생활에서 특히 중요한 거, 실행하는 능력, 추진하는 능력. 밤낚시가, 제가 오늘 밤낚시 얘기를 그닥 하고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밤낚시가 결국 세상에 빛을 보게 되고 빛을 보고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된 데에는 보통 제일기획, HS, 뭐 뜨봐도 마찬가지겠지만 영화 안 만들어 봤을까요? 영화 만들어 봤을 거예요. 굉장히 영화 콘텐츠를 시도를 많이 했어요. 제일기획은 하물며 나홍진 감독님이랑 갤럭시로 만든 영화, 갤럭시 카메라로 만든 영화로 수십억 이상의 걸 투자를 해서 그 영화까지도 실제 제작을 했었어요. 거기 출연했던 배우분이 저랑 너무 친해가지고 자기는 그걸로 정말 뜰 줄 알았대요.
고준 배우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자기 진짜 와 나홍진 감독의 삼성전자 갤럭시에 나 이제 들으면 그 유튜브에 올려놓고 끝내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직접 조우하게끔 안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10분짜리 영화를 영화답게 보게 만드는 방법 아주 단순했어요. 영화관에서 보게 하자. 10분짜리 누가 틀어줘 영화관에서. 안 틀잖아. 못 틀잖아. 만들면 돼요. 단순해 보이죠. 그걸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건 생략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도 만들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남들과 다른 시선만 있다면 그건 가능해진다. 요즘 세상엔 특히나 안 될 건 없다. 넘어서 시간이 저희 몇 시까지죠? 알겠습니다. 빠르게 갈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 신입으로 입사했을 때 그 선배들께서 뭘 물어보면 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해서 뭐 HS에 있는 친구 혹은 뭐 JU에 있는 친구 어디에 있는 친구 정보 빡빡빡 물어다 드리고 했더니 야 너는 이제 신입사원이 어떻게 이렇게 애들 뭐 이렇게 네트워크가 좋아? 너 뭐야? 이게 저희 동아리에서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에요. 제가 뒤에서도 살짝 얘기는 드리겠지만 여기 있는 애들의 에너지가 너무너무 대단한 게 얘네는 여기서 멈출 애들이 아니거든요. 애드플래시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애드플래시 같은 걸 찾아 헤맬 애들이에요. 그게 회사에서나 회사를 넘어선 어떤 다른 곳에서나 혹은 모르겠어요. 뭐 어디다가 뿜더라도 뿜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랑 같이 활동했었던 기수의 모든 친구들이 정말 다양하게 펼쳐져 있어요. 자기 커리어가 광고업계만 있지 않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야 너 거기 어떻게 들어갔어 싶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옆에 대학생 때 아무런 서로 재고 따지는 거 없이 야 제가 잘 나가서 뭐 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학술부원일 때 내 옆에 그냥 앉아가지고 같이 쪼랩처럼 이거 강의 듣고 있는 애들일 때 잘해주세요. 옆에서 진짜 잘 챙겨주세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진짜 되게 우습게 생각했던 친구 있거든요. 제가 맨날 야이씨 막 이거 동아리에서 무시했던 제 후배 하나가 있는데 걔 지금 미국 구글 본사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테크 팀의 그 리더예요. 저보다 더 잘 나가요. 그 지금도 무시해요 만나면. 근데 그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정말로.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 그 자기의 남는 시간조차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어떻게든 자기 개발을 해내고 어떻게든 더 좋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랑 순진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행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잘 될 수 있는 그 포텐셜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돌아가셔서 너 나 잊으면 안 됐나, 나 너 아끼는 거 알지, 늘 항상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에드플래시에 당시 같이 활동을 했었던 적어도 12기에서 한 19기까지의 친구들이 다 평생 가는 동료이자 저한테 어떤 작은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지금도 그렇게 만나거든요. 지금도 자주 만나요. 근데 얘네들이 그래요. 그냥 되게 허접잖아 보이잖아요. 그냥 그런 애들처럼 넘겨보면 얘네 다 소니 픽처스 미국 본사에 있고 구글 재팬 일본에 있고 와이드넨 케네디 일본에서 살고. 근데 참고로 얘 일본어 하나도 못해요. 그리고 일본계 유통회사를 다니는데 뉴질랜드에 또 있고 뭐 당연히 저희 광고업계에는 늘 많고 뭐 지금 이 네이버나 하이브나 삼성전자나 그 아까 제 친구의 남자친구 당시 부회장이었던 친구가 삼성전자에 있었던 친구고 그 친구가 삼성 라이온즈로 이직을 하고 뭐 현대홈쇼핑에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냥 나열한 거예요. 저랑 자주 보는 애들의 나열. 그게 뭐 얘네가 뭐 어땠다 저쨌다가 아니라 그냥 여기 이렇게 옆에 앉아 있었던 이런 애들이에요. 그 이렇게 있었던. 그러니까 뭣도 아닌 줄 알았던 애들이 다 제 밥벌이 하고 있는 것도 신기하죠. 넘겨주세요. 4년, 대학생활 4년 되게 짧아요. 너무 짧고 그 중에 2년을 쏟는다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투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투자할 법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무리를 찾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넘기면 결국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실력이 있어서 깐 그랑프리를 탔던 게 아니다. 그저 올해 좋은 사람들과 굉장히 퀄리티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치열한 삶 속에서 꾸준하게 잘 버티고 꾸준하게 제가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해 있었을 뿐인데, 물론 조금 겸손하게 말씀드리는 건 있지만 뿐인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에드플래시라는 데에서 광고를 시작해서 한국에서 단 3번째 그랑프리를 탄 사람이 되었다는 건 그런 거예요. 별건 아니에요. 그저 기회가 아니라 환경, 내가 놓여진 환경,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옆에 있어야 나도 성장할 수 있어요. 다 사람들은 무리지어 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루즈하게 맨날 패배감에 열패감에 쩔어 사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 역시도 피해의식만 생겨요. 저는 가장 극혐하는 사람이 피해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 누구도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요. 근데 유독 나만 피해받았어, 나만 힘들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피하세요. 옆에 있지 마세요. 절대 좋은 기운을 불러다 주지 않을 거예요. 어찌 보면 저는 정말 그 입시에 실패했던 가장 평범했던 대학생인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깐 그랑프리 수상자로서 강연까지 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강연을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 후배들한테 진심 어리게 하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한테, 그리고 이런 열의가 있는 친구들한테 같이 하자고 하세요. 정말 이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에너지를 나누는 일이에요. 우리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일은 여러분들의 청춘의 한 페이지이자, 그리고 본인 삶을 바꿔주는 어떠한, 그게 누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나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거를 본인이 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제 후배님들로 꼭 볼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끝나보나요? 아니면? 네. Q&A가 항상 제일 중요해요. Q&A를 어떻게 하시냐를 봅니다. 더 하기 어렵나? 우리 애기들도 질문을 해도 되니까 자유롭게 질문을 좀 해주시겠어요? 안나 혹시 화장실 갈래? 아까 손 들던데? 아니야? 질문 있으실까요? 뭐 제가 무섭게 했어요, 여러분? 왜 주눅 들어있는 거 같지? 아니면 질문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본인 생각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잘 들리셨어요? 저 안 믿기시겠지만 지금 제가 화장도 하고, 우리 딸이 오늘 나보고 왜 이렇게 무섭게 화장을 했냐 그랬는데 저 원래 화장 잘 안 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렇게 또 뵌다고 화장하고 왔거든요. 저도 사실 비슷한 성향이었어요. 안 믿기시죠? 저도 친구랑 싸우는 거 하나 못하고 친구가 얘기하면 울고 그랬던 성향이에요. 안 믿기시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모든 그 상황에서 어떠한 아젠다가 있을 경우에 항상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내뱉어요. 이게 입 밖으로 내는 거, 계속 샤이한 거,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거, 저 사람이 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요. 계속 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세요.
그 대상자가 중요하잖아요. 결국에 나랑 이런 티키타카, 대화의 수준, 대화의 어떤 감도, 이런 것들이 맞춰지는 친구가 있어요. 초반에는 그런 사람들이랑도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누구를 만나도 내 의견을 얘기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혹은 설득이 안 되더라도 내 멋대로 짓거리는 게 어렵지 않은데 초반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를 잘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남들과 다른 튀는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뭔가 회의나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의견을 말할 때 어떻게 보면 조금 혼자만 다른 의견을 가지다 보니까 설득하기가 더 힘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제가 좀 더 설득력 있게 말하는 방법이나 그런 좋은 팁 같은 게 있으신지? 제가 튀는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하진 않았지만, 잘못 들으셨어. 경고. 저는 튀는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저는 아이디어가 톡톡 튀고, 막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런 유형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의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거기서 걸러져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하겠죠. 어느 날 갑자기 되진 않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팀장 정도 되니 직원들의, 저희 팀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우기기보다는. 그러면 여러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게 맞겠다. 논리상, 흐름상 혹은 여기에서 셀링을 할 때 이러한 명분과 포인트가 있겠다 라는 것들이 느껴져요. 이거는 이제 약간 어떤 노하우라기보단 오래 축적된 경험인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그게 좀 있어야 어느 정도 이게 토대가 잡혀야 그거를 정리하는 습관, 논리적으로 만드는 습관, 남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진짜 할 수밖에 없는. 네. 우리 신입 4년간 활동하셨을 때 했던 광고제들이 전 4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 4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광고제가 무엇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저 광고 공모전을 안 했어요. 어떤 4년? 그 광고제. 어떤 광고제요? 그 에드플레이스에서 매년 하반기에. 하반기에 하는 저희 광고제? 그거 사실은 여러분 진짜 현업에서 보면은 지금은 참 그래요. 기억이 나면은 여기 에디스라고 아까 제가 해놓긴 했지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저희는 모든 혼과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긴 했었는데 그 광고제의 컨셉이 우리가 컨셉을 자꾸 만들다 보니까 광고를 만들기 힘들게 컨셉을 짜요. 저희 때는 더 그랬던 것 같고 요즘은 저희 친구들은 더 잘할 거지만 제가 최근에 못 다녔어요. 근데 저희는 굉장히 그 당시엔 컨셉충들처럼 막 컨셉을 위한 컨셉, 역발상으로만 하자, 우리 역발상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워져서 정말 막 아웃풋도 별로고, 근데 이제 시간은 얼마 없고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내가 설명을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근데 그냥 이 경험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 4번 다 제가 사람들을 모객을 해서 우리 엄마 아빠도 막 부르고 우리 막 일가친척도 막 불렀어요. 부르고 가서 저희 친구들이 막 몸 놓아서 피 터지게 막 설명하잖아요. 광고제 가서. 혹시 보셨나 보다, 광고제를. 광고제 가서 설명하고 내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착안해서 어떻게 했고 이게 어떤 거에서 의미가 있고 막 이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그게 지금 생각해도 막 이 친구들의 이게 너무 좋은 게 그 에너지예요. 사실 딴 거 없어요. 그 아웃풋이 훌륭했냐 아니면 그게 뭐 부끄럽지 않은 어떤 그런 게 있었냐, 아니 지금 보면 내가 저런 거 어떻게 만들었지 싶은 게 더 많은데, 제가 사실 초창기에 만들었던 광고도 전 부끄러운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만들었을 당시에 나는 그냥 혼과 힘을 다했어요. 그 당시에 나한테는 정말 최고의 결과물이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냥 나의 어릴 때 사진처럼 아우 부끄러워 그런 느낌이에요. 네, 2분까지만 할게요.
네. 정말 잘 보였어요. 작년에 저희 학교에도 강남시 함께 만드셨던 유명한 교수님이 잠깐 와주시는 분 있었는데 그때도 들었던 생각이긴 한데 저희가 요즘 시대는 광고를 약간 프리미엄이라든지 돈을 주고라서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근데 말씀해주셨던 뭔가 현대자동차 같이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광고를 어떻게 보면 영화관이나 OTT까지 진출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보게끔 하는 약간 패러다임 변화를 많이 시도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게 된 뭔가 계기나 이런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스터디를 많이 하셨네. 그리고 정화 대표님은 그 박락시덕의 그 이노션에서 최초로 그 카피라이터 출신의 사장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 정도로 업계에 영향력이 있었던 프로젝트였고, 저를 움직인 동력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그럴 수 있는데, 재밌겠다였어요. 정말로. 제가 꽂히는 건, 저는 이제 기획팀장이다 보니까 실적을 챙겨야 되거든요. 근데 실적은 이미 다른 프로젝트로 잘 챙겨놨어요. 나 일 잘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 그래서 실적을 챙기지 않아도 되는 너무 재밌겠다 프로젝트가 딱 밤낚시였어요. 제작팀에서 아이디어를 자동차 카메라로 만든 영화로 영화 하나 찍어보면 어때요? 만 가져왔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제작은 관여한 게 별로 없어요. 결국 제작은 그러면 영화 감독과 영화 배우가 필요하겠다. 영화니까. 기존에는 광고 감독이 영화 만들려고 하고 광고 감독이 뮤비 만들려고 하고 하니까 자꾸 광고 문법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병곤 감독과 손석구를 섭외를 했고요. 그것도 저랑 가장 친한 이인하 PD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거 전화 받았던 그 시간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막 팀장님 나 너무 괜찮은 이 태어를 물고 왔어 막 이래가지고 그 언니가 그 두 명을 제안해줌으로써 오케이 그때 여러분들한테만 말씀드리지만 손석구 무료 개런티였어요. 그래서 이 무료 개런티가 되면 저희는 그 최초의 광고주가 준 예산이 이거는 시도만 해보는 거기 때문에 5억도 안 됐어요. 5억도 안 되는 프로젝트를 지금처럼 이렇게 만드는 데는 보통 광고 대행사가 팔짱 끼고 야 5억짜리 대충 해 하면 됐을 리가 없잖아요. 5억짜리로만 봤으면 저도 그랬겠죠. 근데 너무 재밌겠다. 자동차 카메라로 만든 영화. 야 이거 내가 되게 만들어야지. 이걸로 3년을 한 프로젝트예요. 3년을 기획팀장이 실적을 신경 쓰지도 않고 정말 이게 믿기실지 모르겠지만 재밌었어요. 너무너무. 요새 AI가 지금 주물되고 있고 전국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AI 활용한 공모전이 많아지고 있는데 산업에 좀 입장으로서 AI 능력 때 대항해서 잘 공정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AI 더 잘 쓰지 않나요? 근데 아마도 그 고민은 전 업계의 모든 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AI가 사실 제작물이나 이미 AI 제작물들 콘텐츠들 많이 보시죠. 물론 아직까지 어색하긴 하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종국에는 좋아질 거고 저희가 제작물을 만드는 것 수준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바이아웃 이슈 없지, 제작 타임 정말 짧아지지, 비용 줄이지, 와이낫. 너무 그리고 광고업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데 저희 쪽에서만 바라보면 정말 AI는 저희 업계에 많은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저희도 아직 모든 회사들이 AI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섰기보단 일단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AI를 활용한 제작팀 따로 만들거나 AI 데이터 분석팀 따로 만들거나 그래서 지금은 조금 흩어진 상태로 우리 AI 건들고 있어 정도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기사에서는 더 블러핑된 내용들을 보겠지만 현실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AI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광고도 AI가 만들면 똑같은 정수기 광고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AI가 판단하는 건 정수기를 사람들이 어떤 셀링 포인트를 해줘야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걸로 먹히겠다. 그러면 결국의 결과물들은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 정수기를 뭐 물이 맑은 건지 필터가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한 RTB가 어떤 건지 등등등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떤 성분을 만들어낸 미네랄리티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히 접근 가능한 모든 데이터들이 다 축적되어 있을 거라 그런 정보 전달성으로는 비슷한 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 와중에 가장 다른 건 어찌 보면 크리에이티비티. 사람만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잖아요. 그 차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잖아요. 저는 당연히 그런 쪽에 있다고 봐요. AI가 대체할 수 있는 거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다양하겠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뭐 문과 앞으로 없어진다. 법 쪽에 사실 AI처럼 달달달달 외우는 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모든 사례를 다 알고 있는 이런 애들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 이런 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는 AI에 크게 뭐 그렇게 감흥을 하고 있지 않고 제 현업에서 계속 오는 챌린지도 저는 당장의 현업을 하는데 조금 더 몰입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결론을 내긴 어려우나 그냥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과 AI가 하는 일은 정확히 더 구분이 돼 나갈 것이다. 그래서 사실 내 고유의 영역을 만들어 간다면 이거는 사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저는 굳이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광고업계가 이걸로 인해서 뭐 어떻게 된다라는 거에 뭐 위기감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거에 맞춰서 저는 또 제 나름대로 AI가 변화하듯 저도 변화할 테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귀중한 경험을 나눠주신 김보경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뜨바 카피라이터로 재직 중이신 카피부 32기 임기현 선배님 모시겠습니다. 일단 제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 강연 진행해 주셨던 이 교회 선배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영화계로 치면 여러분들 지금 박찬욱 한번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존경하는 선배인데 오늘 이제 처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쪼렙이지만 저도 그 뒤를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좀 흑백요리사 된 기분이에요. 방금 이제 백요리사하고 흑요리사 이제 하는 기분인데 네, 좀 편하게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제가 뭐 좋아하는 카피로 시작을 해볼까요? 결혼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는 이 시대에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결혼정보 회사에서 썼던 카피고요. 근데 저는 이 카피를 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아도 나는 너무 행복해질 수 있는데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얼마나 큰 마음인지 짐작이 되시죠? 근데 뭐 살짝 바꿔서 광고하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광고를 하겠다고 여기 이렇게 모여주신 분들이 저는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저는 조금 앞서서 광고하고 있는 임기현이라고요. 에드플래시 32기 카피부 소속이었고 뭐 임원단 활동은 학술부장 정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TBWA라는 회사고 그 회사 안에서도 미디어 아츠랩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은 애플을 단일한 광고주로 가지고 있는 애플의 브랜드 마케팅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실 법한 캠페인만 이제 소개를 하자면 네. 뭐 뉴진스, ET,
아이폰 포트폴리오로 찍다, 아니면 베스파 도티보크, 아니면 최근에 진행했던 폰쿠를 좀 활용했던 그런 캠페인, 이런 것들이 있고, 저는 아무래도 이제 카피라이터보다 보니까 로컬라이제이션 업무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미국 글로벌에서 썼던 영문 카피를 한국어로 번안하는 과정, 혹은 이제 애플닷컴에 올라가는 이런 카피들을 쓸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이런 카피들을 직접 만들고 이제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업무 얘기를 앞서서 이제 소개하는 차원에서 드렸지만, 저는 이제 막 3년 차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주름 잡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의 신변 잡기를 들려드리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 하에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렇게 시작해보고 싶어요. 약 7년 전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전공생이었고 인프피고 진짜 의심 많고 걱정 많은 그런 애견남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카피라이터라는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사실 원래 여기 애니메이션이 좀 들어갔었는데 흔들흔들 하는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카피라이터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 돼서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그런 지경이었어요. 근데 이제 광고를 하겠다 하고 보니까 제가 접할 수 있는 건 광고 천재 이재석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기 객관화가 잘 돼서 제 스스로 알았거든요. 제가 천재가 아니라는 걸. 그러면 나는 광고를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애드플래시라는 동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 이 동아리의 슬로건에는 광고보다도 사람이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동아리는 어떤 곳일까? 어떤 활동을 할까? 어떤 선배님들이 계실까? 찾다 보니 또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을 해보기로 합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제가 썼던 자기소개서 질문이랑 지금 항목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입생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구성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썼던 실제 질문 답변들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왜 광고 질문이 뭐였죠? 애드플래시 지원 범위. 애드플래시 지원 범위.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냥 정말 광고를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좀 긴데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이 부분이었어요. 의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광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의문이 많았기 때문에 되게 걱정만 앞서 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 광고라는 건 사람이랑 같이 하는 일이다. 지금 저는 일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광고만큼 정말 사람으로 굴러가는 일이 없잖아요. 정말 컴퓨터 한 대랑 팀원 몇 명만 있으면 지금 당장 광고 대행사를 차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저는 플래시를 하면서도, 그리고 지금 일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팀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이 팀이 그냥 팀이 아니라 내가 팀에 속해 있다는 감각, 영어로 하면 팀실이겠죠. 이런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똑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가 보다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너무너무 든든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의심을 떨쳐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나 혼자서 해야 됐다면 좀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었는데, 나랑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팀원들이 있고, 그 팀원들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나는 팀원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런 생각을 하니 나도 광고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팀이라는 감각을 느껴본 사람과 느껴보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은 혼자서 모든 걸 척척척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생각의 원심력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밖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믿는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를 내 아이디어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을 설득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자기의 생각을 설득할 수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머릿속에는 자기 아이디어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마침 플래시는 제가 생각나는 것만 이렇게 나열해본 건데 진짜 무수하게 많은 팀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무수하게 많은 팀이라는 감각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 병명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회의 제가 뭐 보수적으로 잡아서 100번 될 것 같아요. 뭐 그 이상이겠죠? 그렇죠? 네. 이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여러분의 모습을 실험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할 수 있어요. 내가 이 팀에서 나의 역할이 뭐지? 되게 어색한데 하면 할수록 아 내가 이 팀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깨닫고 그러면 다음 팀워크에서는 이런 역할을 해볼까? 새롭게 도전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나의 팀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실험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플래시라는 동아리는 모두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안에서 내가 하는 그 실험을 비난하지 않아요. 너 저번엔 저렇게 하더니 왜 이건 이렇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래시에 들어와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그런 팀워크를 경험을 해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팀이라는 감각을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플래시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거였어요. 해당 부서에 지원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때 이제 한껏 뿌려서 썼던 것 같은데 좋은 것이 왜 좋은지 설명하는 일이 늘 어렵다고 이야기한 작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꾸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카피라이팅, 이때 제가 생각하던 카피라이팅이 그런 일이었거든요. 어렵지만 계속 하고 싶은 일. 근데 이거는 사실 여전히 지금의 저에게도 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 아이데이션하고 정말 촉박한 시간 속에 진짜 머리가 뜨거워져라 이렇게 아이데이션을 하고 근데 성공적인 회의를 마치고 나면 그렇게 진짜 속이 시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이런 과정을 정말 여러 번 매일같이 반복하게 되는데 근데 그게 마냥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저한테 오히려 계속 하고 싶은 일인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건 플래시에서 그렇게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를 반복하는 당금질을 2년 내내 해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플래시 경험이 그렇게 매 순간 달콤하고 매 순간 재밌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말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근데 오히려 그 힘든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일을 진짜 좋아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거기서 내가 나를 믿고 더 나아가볼 수 있겠구나. 이런 내 안에 힘을 길러주는 그런 동아리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것도 카피인데 습관이 된 노력을 실력이라 부른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진짜 이게 그냥 인생을 관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플래시를 하게 되면 습관이 된 노력이라는 정말 귀한 실력을 여러분들 손에 쥐고 플래시를 졸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거였죠. 에듀플래시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막 써봤는데 사실 핵심은 이거였어요. 맨 마지막에 광고보다도 광고하는 마음을 먼저 배우는 것 같다. 제가 작년에 굉장히 인상적인 컨텐츠를 봤었는데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이거 미스터 비스트 정말 세계 최고의 유튜버죠. 그 세계 최고의 유튜버가 2015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예약 업로드 해놓은 그런 영상이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별볼일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은 정말 몇억 명의 구독자를 가진 세계 최고 유튜버인데 근데 저는 이 영상이 너무 좋았던 게 그 이유가 진짜 방구석 전문가 같아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유튜버 너무 잘할 것 같고 너무 잘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나는 이런 되게 초라한 방 한 칸에 있어. 하지만 10년 후에 너는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나를 믿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방구석 전문가의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플래시를 졸업한 제가 지금까지도 가장 그리워하는 시간이 이 방구석 전문가의 시간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말 광고의 광자도 몰랐던 제가 저 진짜 비전공자고 뭐 진짜 아무 영어도 모르고 막 들어왔거든요. 근데 1년 뒤에 제가 학술부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세계선에 나는 진짜 1년 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였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여기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뭐 번뜩이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뭐 개중에 있을 수 있겠지만 다들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 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랑 막 이런 얘기를 막 주고 받아요. 야, 너 그 광고 봤냐? 좋더라. 뭐 이렇게 가면 광고계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 카피로 뭐 있다고 쓸 거면 광고를 왜 만드나? 이런 생각,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진짜 누가 봐도 방구석 전문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 플래시라는 안전지대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착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직 지망생이고 나는 아직 별거 없지만 그래도 나는 전문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벽구석에 들어있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넓고 멋진 곳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것도 어디선가 본 되게 멋진 말이었는데 야구 선수가 했던 말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뭔가 대단한 일을 할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았는데 그 착각이 지금의 나로 이끌어줬다. 되게 좋은 말 같아요. 저도 만약에 플래시를 하면서 아 내가 광고를 할 것 같은데 나는 착각에 살지 않았더라면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뭐라도 안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질문. 자신이 생각하는 광고의 정의를 말씀해 주세요. 하이라이트를 안 해놨죠? 너무 부끄러워서 그러는데 이게 왜냐면 지금 못 보여주겠어. 내가 보여줄까 하다가 내가 안 되겠어. 왜냐하면 사실 광고라는 것도 진짜 앞서 부경선 선배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짜 대격변의 시대에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고에다 어떤 식으로 모습을 바꿔갈까? 특히 이 시대라 하면 결국엔 AI 시대고 AI 시대를 둘러싼 정말 낙관과 비관이 진짜 무수하죠. 근데 제가 저번에 플래시 아마 이번에 졸업하신 분일 거예요. 카피부 부원분을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AI 시대에 대한 비관론에 대해서 지금 학생분들의 입장이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비관을 비관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멋있다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 세상은 되게 좀 냉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블러핑을 하잖아요. 그냥 별거 없는데 진짜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누구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짜 뜨겁게 노력하고 새로운 미래를 또 마주하려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광고인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AI 시대를 통과하는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나온 뒤로 진짜 무한 생성 시대가 왔겠죠. 딸깍 한 번 하면 모든 게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에 그러면 저는 진짜 무한히 소비할 게 많아진 거예요. 어떤 컨텐츠도 제가 진짜 뭐 원하는 것만 이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무수하게 만들어진 컨텐츠를 제가 또 무수하게 소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그 다음으로 이어져요. 근데 나는 그럼 뭘 만들어야 되나?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이런 걸 봤는데 사람들이 뭐 기술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인식의 과정이다. 근데 뭐 처음에는 신기해요. 그 다음에는 모두가 신기한 나머지 그게 범람하고 그게 또 너무 범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대안을 찾아요. 그러면서 또다시 새롭고 신기한 게 나오죠. 예를 들면 지브리 부사처럼 아니면 뭐 두쫑부처럼. 근데 결국에 이 그 전체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 하면 언제나 사람들은 신기한 걸 찾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계속해서 신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사람들도 부지런히 광고의 외연을 넓히는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보경 선배님께서 해주신 강의의 뭐
전체적인 내용이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전통적인 광고의 형식에서 굉장히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광고들을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또 볼드하게 시도를 해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겠죠. 저는 보경 선배님께서 AI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보다도 이 AI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변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단 제 마음속에 있는 소결론은 이겁니다. 변화는 당연한 거고 변화가 당연할 거라면 나는 변화의 뱃머리에 있어야겠다. 그냥 정말 앞에 있어야겠다. 그리고 광고를 하는 여러분은 아마 누구보다도 그 변화를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그 변화에 뭐 뺨을 한 대 맞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기반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 이게 다인데 마지막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여보고 싶어서 좀 더 준비를 해봤어요. 저는 카피라이터라서 맨날 이제 말을 만지고 다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말보다는 행동의 힘을 되게 믿는 편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힙해지고 싶어요. 근데 이 힙해지고 싶은 사람이 가장 안 힙해지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나 힙해 라고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 입으로 나 힙해 라고 말하는 순간 진짜 안 힙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게으른 게 될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랑 행동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증명하는 거랑은 진짜 정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플래시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쌓아갈 수 있는 좋은 곳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뭐 면접에 갔어요. 면접에 가서 저는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 굉장히 힙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대신에 저는 매주 토요일 2년의 시간을 공부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실함이 느껴지죠. 저는 광고를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서 너무 잘합니다. 진짜 몰라 보이죠? 근데 이게 뭐 제 경험이에요. 100명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던 내가 1년간 배웠던 것들을 소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얘가 열심히 배우고 또 그걸 자기 걸로 만들려고 노력했구나 라는 게 느껴지죠. 저는 생각의 힘이 좋습니다. 어쩌라고 싶죠? 근데 이걸 저는 저만의 아이디어를 매주 컨텐츠로 구체화시켜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 그래도 발상력이 좋고 그걸 또 꾸준히 이어나가는 힘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플래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갖게 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뿐만 아니라 그냥 말 너머에 있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촘촘한 인연이 앞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그러면서 제가 헌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애니를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 애니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데 과정을 즐겨라 마음껏 아니야 원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먼저 와 있을 테니까 사실 이거 애니 안 보면 그렇게 감동이 크지 않은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은지 뭐 여기 계신 분들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그걸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쫓아가는 과정에 내가 원래 원하던 것보다 소중한 게 내 곁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플래시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저는 과정을 즐기다 보니 저한테 찾아오는 시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어요. 저는 가장 궁금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카피라이터가 되게 결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는지 질문드리고 싶고, 그리고 편지를 작성하실 때 가장 영감을 얻으시는 아니면 가장 신경 쓰이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써놓고 답변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 카피가 되고 싶었던 이유였고, 두 번째 질문이 영감을 어디서 영감을 얻으시거나 아니면 카피를 쓸 때 가장 신경 쓰이는 신경 쓰는 네. 처음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계기는, 사실 저는 원래 글 쓰는 것 자체는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을 펼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 그 제1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그 공모전을 봤어요. 근데 공모전 포스터를 봤어요. 근데 공모전 포스터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대외활동 포스터는 진짜 죄다 못생겼었는데, 무슨 공모전이길래 이렇게 멋있지? 라고 하고 제가 봐본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카피라이터라는 일이 있구나를 이제 그때 처음 지각했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회의나 할까? 라는 그 김민철 시인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나 카피라이터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던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근데 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 안에만 가둬놓기 싫어서 그걸 뭐 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뭐 이렇게 풀어내보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광고 카피를 쓰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것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이 좋음을 나만 간직하지 않고 밖으로 좀 뻗어나가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낭만적인 답변인데, 그때는 뭐든 처음 시작할 때 낭만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질문은 영감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카피를 쓰면서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지, 그거였는데, 영감은 이거 종종 이런 질문을 받는데, 근데 제가 친구한테 이제 들었던 말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영감은 뭐 얻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찾아오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진짜 부지런히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마이크에 대한 카피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마이크를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진짜 잘 알아야죠. 이게 그 카피를 쓸 때 어떤 걸 신경 쓰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되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제품을 쓸 때 혹은 뭐 브랜드를 소비할 때 어떤 식으로 소비하는지, 그 사람들의 실제 사용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는 카피를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저리에 있는 행동도 찾아보고, 사람들이 마이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도 찾아보고, 거기서 힌트를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감을 발견한다기보단 그런 식으로 이제 발견해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괜찮은가요? 답변이 됐을까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한데, 저도 카피라이터 쓰고 있는 사람이어서 말이라는 게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생겨나고 계속 변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라든지 맞춤법이라든지 어떤 특징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어떤 주류 5개 광고판을 보다가 카피를 하나 보냈는데, 그게 잊혀지지 않을 상쾌함이라고 썼더라고요. 사실 이걸 입법적으로 뜯어보게 되면은 그 틀린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또 모든 사람들은 또 그 틀린 주류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었을 때, 이런 문법적인 규칙이 우선시가 되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그래도 우리는 그 부분에 집중해서 카피를 써야 하는지, 이런 개인적인 고민이 있어서 그거 한번 잘 들어요.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방송석 전문가의 이제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 에드플래시 이런
동아리에서 카피를 할 때나 그리고 실제 TWA라는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뭐지? 책임이죠. 그러니까 방구석 전문가를 하면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방에서 살아가지 않는데, 근데 제가 방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내가 하는 행동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행동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 되는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좀 책임지지 않고 방 안에서 막 떠드는 시간들이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없으면 내가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안전지대 안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저의 주관이 생기고, 아, 이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다음 날에는 저 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나한테 남을 건 남고 떨어져 나갈 건 떨어져 나가면서 나만의 생각이 점점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문을 열고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다면 책임이고, 그 책임이 없는 시절을 되게 잘 즐겨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소중한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카피뿐만이 아니라 선배님의 문장이 덜어내면서도 그 깊이와 힘이 있다고 느껴졌는데요. 그런 문장을 만드시는 선배님만의 방법이나 혹시 내공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카피를 실제로 쓰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머릿속에 문장형으로 먼저 풀어보거든요. 그리고 이 긴 문장을 내가 딱 함축할 수 있는 개념이 뭐지?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방구석 전문가, 예를 들어 방구석 전문가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길었잖아요. 그냥 안전지대도 컨셉이에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마음껏 내 생각 던져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안전지대라는 개념을 가져오고 방구석 전문가라는 개념을 가져온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득이 됐다면 제가 방구석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던졌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어떤 맥락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맞네, 이런 거.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면 내 문장이 원래는 한 두세 줄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게 뭐 단어 5개로 끝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고민해보시면은 모르겠어요. 제가 잘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달라 보이는 글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었죠? 네. 선배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문이 총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듀케이션 활동 중에 관한 거고, 다른 하나는 실무에 관한 거고. 에듀케이션 관한 거는 저희가 활동 중에 기획서를 쓰다 보면 단어 하나가 마음에 걸려서 그거 하나 물고 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경우에 카피라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는 선배님께서 이런 식으로 그런 상황을 돌파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선배님만의 꿀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실무 측면에서는 저는 브랜딩을 꿈꾸고 있는 학생으로서 공부를 보다 보면 브랜드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 이런 말이 눈에 띄는데, 학생의 입장에서 그 브랜드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게 단순히 그동안 브랜드 측에서 내놨던 모든 콘텐츠를 살펴보면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어려웠고, 또 이해도를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해야 기업 측에서 이 학생이 확실히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인지도 잘 감이 잡히지 않았었는데, 에트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배님의 입장에서 그런 면을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지 한번 저런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있으시죠? 질문의 깊이가 낯가리셔서 단어 하나가 마음에 걸리는 상황 되게 자주 맞닥뜨리잖아요. 저도 되게 자주 맞닥뜨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걸리는 이유는 설득이 안 되기 때문이겠죠. 내가 아직 남들을 모두를 설득시킬 만한 단어를 내가 아직 찾지 못했구나, 이건 거고,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저는 다시 살펴봐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두루뭉술하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지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를 일단 문장으로 풀어보시고,
문장으로 풀다 보면 아 내가 정확히 이 말을 하고 싶었구나가 명확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명확한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옆을 막 둘러보세요. 아니 어떤 표현이 있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면 내가 하려는 바를 정확히 함축하는 그런 단어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해주셨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애플이 개꿀 이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근데 그러니까 브랜드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 얼마나 우리의 화법을 이해하고 있니? 근데 우리의 화법을 이해한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한다는 거랑 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어린 10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개꿀을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가 뭐 30대, 40대야. 그 사람들한테 개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되게 그러니까 대칭적인 것 같아요. 브랜드의 화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방식이 그렇듯이 우리가 말하는 방식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시간의 결과물이잖아요. 브랜드가 말하는 방식도 전 똑같다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브랜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가 곧 브랜드의 화법을 이해하고 있는가랑 똑같은 것 같고, 근데 그걸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제가 옛날 인턴 할 때 미니라는 자동차 브랜드의 소셜 카피를 쓰는 되게 자그마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접근할 수 있었던 미니 인스타 게시물들을 모두 다 필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 얘네가 자주 쓰는 단어는 이런 거구나. 아 얘네가 좋아하는 문장 끝맺는 방식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익히고 거기에서 이제 문장을 던지면 타율이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연습을 했었고 이 얘기를 뭐 면접 때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브랜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봤는지, 근데 그 노력의 형태가 구체적일수록 좋겠죠.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시간이 많이 됐죠?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님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비 38기 애니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어서 유익한 말씀과 다양한 팁들을 남겨주신 김보경 선배님 그리고 임기현 선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